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툴렌트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호버트 스펜서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에서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발전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스펜서는 영국의 산업사회에 접근하는 유형으로 또 프랑스와 독일을 군국적 국가의 예로 선택했다. 때때로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군사발전 경쟁을 상기시킨다.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나 이빨과 발톱을 날카롭게 하는데 대부분의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쪽에 어떤 증거가 있으면 다른 쪽의 증거를 촉진한다. 최근 프랑스 외무상은 튜니스, tonkin, 콩고,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국가와 정치적 강도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약소 민족이 차지한 영토를 강점함으로써 프랑스는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가지 고상한 모험을 통해 누려왔던 영광의 일부를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의 재조직 계획, 이 사회에서는 각 시민은 공동체에 의해 부양되면서 공동체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막강한 정체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알고 프랑스는 사이에서 생시몽, 프리에, 프루동, 카베, 루이 브랑크, 피에르 레룩스 등이 언론과 행동에 의해 공산주의 형태의 노동과 생활의 실현을 추구해온 이유를 알 수 있다. 타인에 의한 소유권의 범위가 프랑스나 독일보다 좁은 영국에서는 군사적 형태나 시민적 형태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전제하는 타인에 의한 소유권에 대한 감정이나 사상이 보다 덜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관찰하면 우리는 대조를 통해 앞에서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는 궁극적인 봉건적 국가 형태의 파생물로서 산업과의 자연적인 유대는 없다고 스펜서는 믿고 있다. 궁극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의 발달, 정치 권력의 확대, 창의력의 쇠퇴, 개인의 종속 등이 생긴다. 비스마르크 공이 국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조직은 완성될수록 경직화된다는 것은 모든 조직의 법칙이다. 산업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동물의 경직화된 본능기구와 같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미나 인간 벌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고 현재의 사태보다 훨씬 단조롭고 절망적인 노예제도를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주의 불가피한 결과인 강제적 조정 밑에서는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는 통제자들은 전 노동자의 일치단결된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권력은 이제 규정된 조건을 제외하고는 노동의 거부에 의해 저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증대하고 퍼져나가고 강화돼서 마침내 불가항력의 것이 되리라. 관료제도에 의한 노동자의 규제로부터 관료제도 자체의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관료제도가 규제되는가를 물을 때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다. 이러한 상황 밑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귀족 정치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귀족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은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귀족 정치가 강화되면 과거의 어떤 귀족 정치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오늘의 러시아에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경제 관계는 정치 관계와 달라서 매우 복잡하므로 인간을 노예하는 관료 제도가 없으면 어떤 정부도 경제 관료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간섭은 언제나 복잡한 산업적 상황의 일부를 무시해 왔으므로 시도될 때마다 항상 실패했다. 중세 영국의 임금 통제법이나 혁명기 프랑스의 물가 통제법을 상기하라. 경제 관계는 비록 불안전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라는 자동적 조정에 맡겨야 한다.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것에 사회는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직능이 커다란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각별한 모험 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인간은 강제적 평등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자동적으로 변화한 환경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인위적 변화를 실현하는 입법은 점성술과 마찬가지로 쓸데없을 것이다. 노임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세계를 생각하기만 해도 스펜서는 병이 들 것 같았다. 그런데 런던의 타임스라는 보수적인 신문을 통해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스트라이크가 실패하지 않는 한 스트라이크는 무용지물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차례차례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승리한다면 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도 올라서 사태는 이전과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찍이 고용계급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이 비고용계급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그렇지만 그의 결론이 맹목적일 만큼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체제의 혼란과 잔인성을 알고 있었고 분명한 열의를 갖고 이 제도에 대체해야 될 제도를 찾아내려고 했다. 결국 그는 협동조합 운동에 공명하고 이 운동을 헨리 메인 경이 이 경제사의 본질로 본 신분관계로부터 개혁관계로의 이행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가 고도의 행태를 가질수록 노동의 규제는 강제성이 감소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제성이 협동노동과 모순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도로 감소된 형태에 도달한다. 각 구성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에 있어서는 주인이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구성원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만 복종한다. 군국주의 강제적 협동으로부터 산업주의의 자발적 협동으로의 이행이 완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적인 산업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큼 인간이 이미 정직하고 유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는 회의적이지만 이러한 시도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산업이 절대적 지배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인간이 잠동산리를 생산하기 위해 생활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그는 예견하고 있다. 궁극형과 산업형의 대조는 개인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을 국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앙으로 역전시킴으로써 분명해지는 것처럼 산업형과 산업형으로부터 진화될 듯한 형의 대조는 생활은 노동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을 노동은 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으로 역전시킴으로써 명백해진다. 다음은 윤리학, 도덕의 진화에 대해서 스펜서가 말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펜서에게 경제재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므로 그는 윤리학 원리 1893년에서 다시 이 문제의 대부분을 활당하고 있다. 나는 과제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선 부분들은 모두 보조적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스펜서는 빅토리아 조 중기의 도덕적 엄격성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으므로 전통적 신앙과 결부된 도덕률을 대신해 새롭고 자연스러운 윤리를 찾아내는 문제에 특히 민감했다.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이른바 초자연적 시인은 거부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초자연적 시인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타당한 자연적 시인이 있다. 새로운 도덕은 생물학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유기적 진화설의 채택은 어떤 도덕 개념을 규정한다. 헉슬리는 1893년 옥스퍼드의 로마니즈 기념 강연에서 생물학을 윤리의 안내자로 삼을 수는 없고 테니슨의 말대로 19세기 영국 생물학자 노마니즈입니다. 이빨과 손톱이 피로 물든 자연은 정의와 사랑보다 잔인성과 교활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 주장했으나 스펜서는 자연 도태와 생존 경쟁이라는 시련에 대처하지 못하는 도덕률은 처음부터 구두선이고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행위도 생활의 목적에 잘 적응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선 또는 악으로 불러야 한다. 최선의 행위는 생활을 가장 길고 가장 폭넓고 가장 완전한 행위이다. 또는 지원화론적 용어로 말하면 행위는 개체 또는 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 목적 속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상관적인 것으로 만드는 만큼 도덕적이다. 도덕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다양 속에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인간의 최고의 유형은 스스로 효과적으로 생활의 가장 광범위한 다양성, 복잡성, 완전성을 통일하는 자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우 애매한 정의이다. 적응의 특수한 필요 조건만큼 장소와 때에 따라 변하는 것도 없고 따라서 선이라는 관념의 특수한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행위는 자연도태가 종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활동에 덧붙여준 쾌감에 의한 선, 또 대국적으로 가장 풍부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복잡한 현대생활은 예의를 증가시키고 있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쾌락은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행동, 고통은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넓은 범위 안에서 가장 다양하고 또한 분명히 가장 상반되는 선의 개념을 발견한다. 서양의 도덕률로서 다른 곳에서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은 거의 없다. 일부 다체제만이 아니라 자살, 동포살해, 심지어 존친살인까지도 어떤 민족들에게는 높은 도덕적 시인을 받고 있다. 피지 제도의 주장의 아내들은 남편이 죽으면 교살 당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한다. 윌리엄스가 구해준 어떤 여자는 밤중에 도망쳐 강을 헤엄쳐 건너가 자기 종족을 찾아가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지못해 피하기로 동의했던 희생을 곧 실행해 달라고 고집했다. 윌키스는 구조자를 저주하고 그 후에도 가장 지독한 증오를 나타낸 다른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리빙스턴은 잠베지 강가에 사는 마콜로족의 여자들에 대해 그들은 영국에서는 일부 일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말하고 있다.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존경할 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리드에 따르면 족도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남자가 결혼한 다음 또 한 명의 아내를 거느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내는 다시 결혼식을 올리라고 남편을 들볶고 남편이 거절하면 그를 인색한 놈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각자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말해주는 선천적 도덕감이 있다는 신앙과 충돌한다. 그러나 대체로 쾌락은 착한 행동, 고통은 나쁜 행동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도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며 인류에 의해 획득된 어떤 도덕 개념은 개인에게 있어서 유전적이 된다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다. 여기에서 스펜서는 가장 좋아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직관주의자와 공리주의자를 화해시켜 다시 한번 획득 형질의 유전에서 논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생득적 도덕감은 말이 있다면 오늘날 분명히 공경에 놓여 있다. 일찍이 이렇게 도덕 개념은 혼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 여러 원리는 대체로 교회와 서적에서 설교하고 있는 원리와는 모순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럽과 미국이 공언하는 윤리는 평화주의적 기독교이지만 현실적인 윤리는 약탈적인 투튼인 게르만 민족의 한파하고 지금은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 민족이다. 유럽의 거의 모든 곳의 지배층은 투튼인 출신이다. 군대 도덕이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신교 국가인 독일의 관습인 결투는 투튼인의 원래의 관습의 끈기 있는 유물이다. 우리 도덕주의자는 후기 일부 일처제의 그리스도와 인도의 도덕주의자들이 반난원 시대에 유행했던 신들의 행동을 설명하느라 절절맸던 것처럼 이러한 모순을 변명하기에 바쁘다. 어떤 국가가 시민을 기독교 윤리에 따라 교육하느냐, 투튼인의 도덕에 따라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적 관심이 산업에 있느냐 전쟁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호전적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범죄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덕을 찬양하고 허용한다. 침략, 강탈, 배반은 전쟁에서 이러한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업과 평화를 통해 정직과 비침략의 가치를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공공연한 비난을 받지 않는다. 관용과 인간성은 전쟁이 잦지 않고 장기적인 생산적 평화와 상업 부조의 이익을 가르쳐준 곳에서 더욱 타당하다. 호전적 사회의 애국자들은 용감성과 힘을 남자의 최고의 덕으로, 복종을 시민의 최고의 덕으로, 어머니로서의 다양한 임무에 조용히 따르는 것을 여자의 최고의 덕으로 생각한다. 리테의 철학을 참조해 주시죠. 카이저는 신을 독일군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결투를 강조했다. 북미 인디언은 활과 화살, 전투형 곤방과 창의 사용을 남자의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농업이나 육체 노동을 부끄럽게 여겼다. 오직 최근에야 이제는 국가의 번영이 점점 더 탁월한 생산력에 의존하게 되고 또 탁월한 생산력은 보다 고도의 정신적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군사적 직업이 존경받게 되었다.
그런데 전쟁은 오직 대규모의 식인 풍습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을 식인 풍습으로 분류하고 분명히 비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정의의 관념이나 감정은 사회의 대외적 반목이 감소되고 국민 상호 간의 대내적 조화로운 협동이 증가되는 속도에 따라 발달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규제가 아니라 자유의 조화는 더욱 쉽게 이룩된다. 정의 공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또 각자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바라는 바를 행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권위, 통제, 복종을 찬양하는 전쟁에 불리한 공식이고 평화로운 산업에는 유리한 공식이다. 이 공식은 절대적인 기회균등에 의해 최대의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공식은 기독교의 윤리와 일치할 수 있다. 이 공식은 모든 사람을 신성하다고 보고 공격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식은 지상의 자원을 동등한 조건으로 만인에게 개방하고 각자에게 능력과 업적에 따라 번영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자, 즉 자연도태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는 무자비한 원리처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에 반대하고 국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서 각자가 능력과 업적에 따라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받는 가족적 원리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는 곧 소멸될 것이다. 미숙한 단계에서의 수혜는 소유 능력과 역비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 내에서는 공적이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한 대체로 최선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는 것을 공적으로 여길 것이다. 반대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이익은 바로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생활 조건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이다. 적합하지 못한 것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일으키고 적합한 것은 적합하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 종족이 유지되려면 지켜야 할 두 가지 법칙이 있다. 만일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익이 능력에 따라 배당된다면 이 종족은 곧 소멸할 것이다. 만일 어른들 사이에서 이익이 비능률에 따라 배당된다면 이 종족은 2, 3세대 내에 쇠퇴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을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에서 유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사실은 이러한 유치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유치함 뿐이다. 자유와 진화는 스펜서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선두 다툼을 하지만은 자유가 승리한다. 스펜서는 전쟁이 줄어들수록 국가에 의한 개인 통제는 그 구실을 대부분 잃는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평화의 상태에서는 국가는 단지 제퍼슨의 한계로 축소되어 동등한 자유의 침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무런 비용 없이 실시되어서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면하는 방패로 피해자의 가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비용은 직접 과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눈에 띄지 않는 과세로 대중이 정부의 낭비를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정의 유지 한계를 넘어서면은 정의를 유린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국가는 능력에는 보상, 무능력에는 처벌이라는 자연적인 할당, 이런 할당에 집단의 생존과 향상이 달려있다. 으로부터 열등한 개인을 비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의 논리는 토지와 토지의 계량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토지의 공유를 요구할 것이다. 전여작에서 사회정학을 말한다. 전여작에서 스펜서는 경제적 기회균등을 위해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후에는 이것이 헨리 조지가 그를 싫어하며 당황하는 철학자라고 부르게 한 이유이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에 기울인 노력의 결과를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족에 의해서만 토지는 조심스럽게 경작된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철회했다. 사유재산의 권리는 정의의 법칙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다. 각자에게는 스스로 전략한 결과를 보유할 동등한 자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산 상속권은 이렇게 명백하지는 않다. 그러나 유증의 권리는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은 개인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로워야 하며 정의의 법칙은 부족적 계율에 그치지 않고 국제관계에 어길 수 없는 경륜이다. 진정한 인권은 대체로 생활권, 자유권,
만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경제적 권리 이외의 정치적 권리는 보잘것없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는 정치 형태의 변화는 쓸모가 없으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보다는 자유방임의 군주정치가 훨씬 좋다. 투표는 권리 보존의 기구를 장설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제는 투표의 보편성이 권리 보존의 최선의 기구를 창설하는 데 공헌하는가 하는 것이다. 투표가 효과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경험을 통해 사실상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일이지만은 보편적인 투표권은 반드시 소계급의 희생으로 대계급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평등이 충분히 실현된 산업형 사회에 적합한 국가 제도는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 밑에서는 산업형 사회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고용자와 비고용자의 구별을 제거해줄 협동조직의 발달에 의해 상반되는 계급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완화된 사회로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은 상태일 것이 틀림없는 인간성을 갖고 있는 한 이른바 동두권의 소유는 진정한 의미의 동두권의 유지를 보증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치적 권리는 망상이고 오직 경제적 권리만이 중요하므로 부인들이 선거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스펜서는 약한 자를 도우려는 모성 본능 때문에 여자는 온정주의적 국가에 호감을 갖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마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다. 곧 그는 정치적 권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자가 정치적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전쟁을 비난하면서 여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여자의 상고를 통해 태어난 자가 전개하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이론이다. 여자는 너무나 이타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스펜서는 여자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의 저서는 산업과 평화가 이타주의를 발달시켜서 마침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철학적 무정부주의의 자발적 질서를 전개하게 되리라는 사상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기주의나 이타주의, 이 말과 이러한 사상계의 일부를 스펜서는 많든 적든 무의식 중에 콩트로부터 받아들인다. 이타주의 갈등은 개인과 가족, 집단 및 종족과의 갈등의 결과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기주의가 우세하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겸양과 은퇴의 홍수가 범람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사회적 상황에 의해 허용된 한도 내에서의 개인적 행복의 추구가 최대의 일반적 행복을 달성하는 제일 요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동정의 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이타적 경향을 크게 발달시키는 것이다. 현재도 오베리오스의 희생은 즐거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애가 없는 사람이 어린애를 소망하고 때로는 양자를 기르고 있는 사실은 어떤 이기적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타적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강렬한 애국심이 자신의 직접적 이익보다는 대다수의 이익을 열렬히 바라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뢰이다. 사회생활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상호 부조의 경향을 현저하게 드러낸다. 부단한 사회적 훈련은 결국 동정의 기쁨을 자발적으로 추구해서 가능한 한 만인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인간성을 둬야할 것이다. 이때는 사회적 행동을 강요하던 시대의 유물인 의무감은 사라질 것이다. 이타적 행동은 사회적 효용을 위한 자연 도태에 의해 본능이 되었으므로 모든 본능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강제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인간 사회의 자연적 진화는 끊임없이 완전한 국가에 접근하고 있다. 허버트 스펜서에 대해서 윌 그랜트가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총명한 독자는 지금까지 간단한 분석을 통해 이 이론의 난점을 파악했을 것이므로 결함은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 분석은 불완전하다. 지면에 허락하지 않아서 저자는 게으름을 숨기기 위한 이 구실을 비웃어 왔지만 여기서는 이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에세이집,
사회학의 대부분은 검토하지 못한다. 교육론은 잘 알려져 있고 오늘날 우리는 문학과 예술보다 과학을 강조한 스펜서의 의기양양한 주장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ACA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문체, 웃음, 음악에 대한 것이다. 총명한 독자가 지금까지 간단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 비판은 항상 불쾌하기 마련이고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시간이 스펜서의 종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고찰하는 것도 우리들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물론 첫 번째 장애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도 좋다. 우리는 이 대해의 스쳐가는 물결에 지나지 않는다. 깊이를 전혀 잴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이 대상에 대해 독단적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엄격한 논리로 보면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주장에 이미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스펜서는 10권의 책을 통해 여기저기서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인식을 보여주지 않는가. 헤겔의 말처럼 이성을 추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헤엄을 치려는 것과 같다. 불가해성에 대한 이런 모든 논리적 천착, 이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또 토론이 삶의 보람이었던 대학 2학년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자가 없는 기계도 제1원인과 마찬가지로 불가해하다. 특히 우리가 제1원인이라는 말로 세계의 모든 원인과 힘의 총화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기계의 세계에 살고 있던 스펜서는 무자비한 개인주의적 경쟁의 시대에 살았던 다윈이 오직 생존 경쟁에 주목했던 것처럼 기계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진화에 대한 가공할 정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정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단순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설명하지 못한다. 리디츠의 타인과 해결에서 스펜서는 답변들을 다시 조립할 뿐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고 베르고송은 말한다. 창조적 진화에서 결국 스스로를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는 세계적 요소, 생명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분명히 비평가들은 이 정의 때문에 당황했다. 정의에 사용된 라틴어와 같은 영어는 라틴어 공부를 비난하고 최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가장 좋은 문체라고 정의한 사람인 만큼 특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스펜서도 다음과 같은 점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곧 분명히 그는 모든 존재의 흐름을 짧은 말 속에 집중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명료성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의를 너무 좋아했다. 그는 가장 좋은 음식처럼 이 정의를 혀 위에서 굴리며 언제까지나 조각을 냈다가는 다시 뭉쳐 놓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의의 약점은 이른바 이질적인 것의 불안정성이다. 동질적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는 이질적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보다 더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가? 이질적인 것은 보다 복잡한 것이므로 아마도 동질적인 것으로 단일화한 것보다는 더욱 불안정하리라. 인종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류호혼이는 불안정을 조장하고 또한 이민 집단이 어떤 국민의 유형에 융합하면 그 사유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문명은 수세대 동안의 상호 모방을 통해 집단 성원 간의 동질성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타르드는 생각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경우 진화운동은 동질성의 방향으로 전진한다고 생각된다. 고딕 건축은 분명히 그리스 건축보다 더 복잡하지만은 반드시 예술적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는 아니다. 스펜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시간적으로 앞선 것은 구조도 그만큼 단순하다고 생각했고 원형질의 복잡성이나 원시인의 지성을 과소평가했다. 끝으로 이 정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라는 개념과 관련시키고 있는 항목, 곧 자연도태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연관과 무연관, 동질성과 이질성,
분산과 통합이라는 공식보다는 이것도 역시 불완전하겠지만은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가장 잘 적응한 유기체, 가장 잘 적응한 사회, 가장 잘 적응한 도덕, 가장 잘 적응한 언어, 관념, 철학의 생존에 대한 설명이 역사를 더욱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나는 추상 속에서 너무나 방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서투른 관찰자라고 스펜서는 말한다. 이것은 위험할 만큼 정직하다. 물론 스펜서의 방법은 너무나 영역적이고 선천적이어서 베이컨의 이상 또 과학적인 사고의 사실적 절차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논제를 옹호하기 위해 선천적 논거와 후천적 논거, 연역적 논거와 기납적 논거를 찾아내는 무진장한 노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의 비서는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선천적 논거가 다른 논거들보다 강력했을 것이다. 스펜서는 과학자처럼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과학자처럼 가설로 나섰지만은 다음에는 과학자답지 않게 실험이나 공평무사한 관찰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쌓아놓은 유리한 자료에 의존했다. 그런 부정적 사례를 전적으로 도외시했다. 다윈의 절차와 비교해보라. 다윈은 자기 이론에 불리한 자료에 부딪히면 서둘러 기록해 놓았다. 불리한 사실이 환영할 만한 사실보다 더 쉽게 기억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H.G. 웰스만의 말처럼 공적 무능력이 품위 있는 국가정책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정부기관을 거의 믿지 않았으므로 우체국을 통해 원고를 보내지 않고 직접 인쇄소로 들고 갔다. 그는 개성이 강해서 독자적인 생활을 고집했고 새로운 법률이 공표될 때마다 그의 개인적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했다. 자연대표는 계급 경쟁과 국제 경쟁에 있어서 점점 더 집단에 작용하고 개인에 작용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족적 원리, 강자가 약자를 돕는 확대 적용은 집단의 통일성과 힘의 유지를 위해 불가결하다고 하는 벤저민 키드의 주장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국가는 시민을 반사회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반사회적인 경제적 힘으로부터의 보호는 거부하는가? 이 점은 스펜서가 간과한 문제이다. 그는 또 정부와 시민을 어버이와 자녀에 비교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비웃었지만 진정한 대비는 서로 돕는 형제 관계인 것이다. 그의 정치학은 그의 생물학보다는 훨씬 다윈주의적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비판은 충분하리라. 철학 이야기 허버트 스펜서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 지기였습니다.